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의 뇌는 확신을 좋아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생존해온 인간에게 나는 안다는 감정은 안전과 통제의 느낌을 주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신념과 새로운 정보가 충돌할 때 마치 물리적인 통증과 비슷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걸 싫어하고요. 그냥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생각해버리죠. 그게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강한 확신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를 두고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도 하는데요. 불확실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려는 그런 심리적 욕구를 뜻하죠. 그게 맞든 틀리든 말이죠. 뭔가 빠른 해답을 얻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지름길입니다. 조금 더 에너지가 들더라도 이게 맞는 건지 내 생각이 틀리진 않았는지 내가 걸어온 생각의 길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데에도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라고 우미숙님이 KBS 콩을 올려주셨네요. 황보종님도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인사해 주셨고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셔야죠. 6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빠질 수 없죠.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걸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도 새로운 도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0층, 40층 이렇게 건물이 높아지면서 인근 주택이나 저층 단지 또 학교까지 햇볕이 드는 시간이 줄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남쪽 방향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이것이 침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소송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새 정부가 용적률을 더 높여줘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세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492님 이대호라고 듣지도 않으시고 2433님 조망권 아니고요. 건물이나 주택에서 일정량의 햇빛을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3조에서 2조를 빼면 됩니다. 무슨 권리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나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전 주말에 남이섬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자랑하는 거죠. 좋더라고요. 자,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 어떤 거 준비했나요? 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은행이 아니고 병원을 찾는 이유도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잠시 후 10시부터 비상경제점검회의 TF회의를 엽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최근 물가에 환율과 유가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고요. 또 수입차 판매는 늘고 경차 판매는 저조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우선은 어떤 이유로 우리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국내에서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이 노년 백내장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는데요. 백내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눈 속의 수정체가 이제 노화나 손상으로 인해서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질병인데 대표적인 퇴행성 눈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발병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보건당국에서는 그
고령화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을 통한 본인 부담 완화 그리고 다초점 렌즈, 인공수정체 같은 건 이제 삽입술 증가로 인해서 이제 백내장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요인을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백내장 수술을 할 때에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병행하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 비용까지 모두 비급여로 처리하는 혼합 진료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서 입원 사유 질병 순위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생아 수가 많았을 때에는 황달, 바이러스 같이 이제 출산 관련 질병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입원을 하는 비중도 높았는데요. 지금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련 입원이 2016년까지 이게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5위로 떨어졌습니다. 또 치매 환자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고령화사에서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네, 맞습니다. 입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을 봤더니 알츠하이머 치매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 지출이 1년 전보다 5%가량 늘었는데요. 이게 10년 만에 약 2.3배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치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약 97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치매 유병률이 9%. 그러니까 노인 중에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약 298만 명에 달하는데 보건당국은 내년에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 그리고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용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시설이나 병원에 거주하는 환자는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가정이나 이제 지역사회에 거주 환자는 1,70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입원비가 각각 1,500만 원 그리고 440만 원에 달합니다. 이걸 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정책적으로도. 자, 이환주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 들어볼게요. 환율 또 유가 같은 대외 변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한국금융연구원의 자료고요. 최근에 환율은 올랐지만 유가가 그만큼 내리면서 사실상 외부 여건이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였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환율과 국제 유가가 있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오르면요.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 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요. 먼저 일단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6%가 내리면서 소비자 물가를 0.3%포인트 하락을 시켰습니다. 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약 8% 정도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를 0.3%포인트 인상시켰습니다. 유가가 내린 물가를 환율이 올리면서 사실상 국내에 미친 영향은 제로였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러네요. 일단 각각 살펴보면 국제 유가는 트럼프 관세 무역에 따른 세계 교역의 위축,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하락세인데요. 그 대표적인 국제 유가인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1월에는 78달러였지만 4월에는 67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휘발유 1리터 주유에도 지금 한 1,600원대로 한 1년 전보다 저렴해졌고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 한때 1,400원 후반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1,300원 후반대로 작년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요. 지정학적 위험도 있으니 일시적인 충격에도 우리 경제 상황은 변할 수 있고요. 또 유가나 환율의 방향성이 급변하면 또 우리 물가에도 또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공식품 가격이 작년 말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요. 가공식품 물가를 구성하는 73개 품목 중에 70% 이상이 6개월 사이에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불법 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올해 5월까지의 6개월인데요. 이 혼란을 틈타서 식품 기업들이 대부분 가격을 올린 겁니다. 이 물가가 오른 품목은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던 커피, 초콜릿 등을 포함해서 아이스크림, 햄버거, 과자, 빵, 유제품 등 전체 가공식품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특히 인스턴트 커피, 햄버거 등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1년 사이에 가격을 2번이나 올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이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인상 등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 단체는 코코아,
원두 같은 일부 원재료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국제적으로 밀가루나 식용유, 옥수수 등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식품 업체들이 불안한 전국을 틈타서 가격을 올린 거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5% 감소를 했습니다. 이 소득은 감소를 했는데 이 가공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이 낮은 계층의 고통이 더 커진 겁니다. 또 한 번 그렇게 올린 가공식품 가격은 식품회사들이 내리질 않죠. 거의. 원재료 가격 내려가고 환율 다시 내려가도 올린 가공식품 가격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가 계속 이제 잇따라 열리는 거죠. 네, 대통령실은 오전 10시부터 비상점검회의 TF 2차 회의를 연다고 했는데요. 취임 첫날 곧장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서 5일 만에 갖는 2차 회의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민생 회복이 급선무라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요. 대통령실 참모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같은 이제 정부 부처 그리고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감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서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요. 또 2차 추경 규모 그리고 재정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2차 추경안의 규모를 2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이 20조 원이고 여기에 민생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서 재정 여력에 따라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추경에는 이제 1인당 25만 원의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이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또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출 탕감 예산도 핵심 항목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일단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서 내수의 응급 처방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네. 추경 그리고 규제 완화를 양대축으로 하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 정책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경제팀의 윤곽도 좀 나왔어요.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요.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2020년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에서 마스크 오부제 구입 같은 거를 내놨었는데 네. 이런 수급 안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 가운데서 성장 부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수석은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맡았는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사회복지 분야 정책 자문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를 지냈고요. 또 이번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의 복지 핵심 의제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석급인 재정기획부장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이 재정기획부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 그리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담당합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를 시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올해 우리 내수 경기 정말 안 좋은데 수입차는 오히려 많이 팔리고 있다고요? 예,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자료를 보면요. 네. 올해 5월까지 국산차는 지난해보다 1%만 늘어난 56만 대가 팔렸고요. 수입차는 지난해보다 무려 14% 증가한 12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 수입차 업체들이 올해 신차를 적극적으로 출시를 하고요. 일부 브랜드가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또 5월까지 국산차와 수입차를 합쳐서 국내에서 판매된 총 차량은 68만 대, 1년 전보다 3% 늘었습니다. 이 수입차가 14% 늘었으니까 평균 대비 크게 증가한 거고요. 반면에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량은 2% 줄어든 175만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도 줄었으니까 수입차 판매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이 자동차 업계는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책 지원이 연장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신차 구매를 할 때 개별 소비세 인하가 올해 말에 종료가 되고요. 또 노후 자동차 교체 개별 소비세 70% 감면도 이달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업계는 관세 문제 해결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나마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데 세금 인하라도 정부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항상 경기 안 좋을 때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이 꼭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다만 경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비가 참 많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경차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되나 봐요. 이것도 어쩌면 소비 양극화의 영향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카주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국내 시장에서 경차가 작년 같은 달 대비 37% 급감한 5,600여 대가 신규 등록이 됐습니다. 또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도 경차 등록 대수가 작년보다 34%나 줄었는데요. 이 경제가 안 좋으면 경차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공식이 안 맞게 된 겁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차 등록 대수가 재작년 대비 20% 감소한 9만 9천 대 정도에 그쳤거든요. 네. 이 국내 경차 판매량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21만 대로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감소를 하다가 2021년에 절반인 10만 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는 현대차가 발매한 캐스퍼가 그리고 2023년에는 기아 전기차 레2B가 출시되면서 경차 판매가 10만 대를 넘었는데요. 이게 다시 10만 대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올해는 경차 판매 대수가 7만 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경차가 외면받는 이유, 이 국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나 고급차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또 경차는 새 모델 출시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경차를 살펴보면 기아 모닝가 레이, 레이2B, 현대차 캐스퍼 등 한 4종에 불과를 합니다. 또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경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대형 차종을 더 많이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또 경차 가격도 한 1,000만 원대 초반까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옛날만큼 그렇게 또 싸지도 않고요. 요즘에 보니까 포터라고도 많이 일컬어지는 1.5톤 트럭 판매도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포터 지수라고 해서 이게 또 자영업 경기 뜻하는 것이기도 했고 오히려 경기 안 좋을 때 포터가 많이 팔린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고 이게 소비 행태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차 판매도 예전처럼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윤옥님이 경차도 비싸요. 그 가격이면 점점점이라는 이렇게 보내주고요. 권혁주님도 경차가 1,500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알려주셨고 참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 세 글자 정답인데요. 고층 건물이나 신축 건물 때문에 기존 건물에서 햇빛을 볼 수 없다면 이것이 침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권리일까요?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요, 일단 법적으로 피해 보상이나 건물의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혹 건물 꼭대기가 삼각형 모양이거나 한쪽을 이렇게 경사로처럼 비스듬하게 깎아내린 것 같은 그런 모습, 계단형처럼 생긴 꼭대기 모습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주위의 햇빛을 보기 위한 다른 건물에 햇빛이 그래도 들어가게 하기 위한 사선 제한이라는 규정을 적용한 건데요. 그 정답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죠. 주거 공간에서 햇볕을 볼 권리 세 글자인데요. 조수성 님이 동향에서 살다 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성현 님은 우리 집은 도시랑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이거 하나는 으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반대로 5773님 같은 사연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름에는 많이 덥네요. 또 햇볕 많이 드는 집이 사실은 겨울에 난방비도 좀 덜 들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7722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사는데 집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5692님의 경우에는 지붕이 45도 각도로 깎여 있어요. 아마 맞은편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게 사선 제한이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힌트로 3조 빼기 2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남국림 님이 3조 빼기 2조는 여전히 부자.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거 공간에서 햇볕을 볼 권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국세청이 재작년 기준으로 못 거둔 세금만 100조 원이 넘는데요. 그래도 이걸 다 거두면 우리나라 재정 상황 확실히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그런데 그게 과연 잘 될까요? 슬기로운 생활 시간에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진짜 못 거둔 세금이 100조 원이 넘는다.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주로 어떤 세금들을 사람들이 안 내는 걸까요? 네, 국세통계연보라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예. 2023년에 이제 체납된 누적 금액이 약 106조 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06조 원. 예, 이제 같은 해 국세청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344조 원이기 때문에 이 체납 세금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체납한 사람이 이제 숫자 몇 명으로 따지느냐 하면은 133만 7천여 명 정도가 세금을 체납을 했습니다. 이제 세목 중에 가장 많이 체납되는 이제 세목은 부가가치세인데요. 이게 네. 한 30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부가세를 제일 많이 안 냈다고요? 네, 이제 부가세라는 거는요, 그 특성상 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걷어놓고 네.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전달만 하는 그런 세금인데도 그렇죠. 이미 내가 받은 건데. 맞아요. 예. 이제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팔 때는 모르다가 한번 이제 세금을 내려고 하면 3개월 한 번, 6개월 한 번 나가니까 이게 큰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까워할 수가 있어요. 내가 판매한 그 매출에 이미 10% 덧붙여서 들어온 건데, 네. 근데 막상 이거 낼 때는 마치 내 돈처럼 너무 아깝죠. 아깝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 이제 아예 애초에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 놔서 매달 매출의 10%만큼은 그 통장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부가세를 낼 때 이제 그 안에서 세금을 내게 되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10%는 다른 통장으로 그냥 따로 빼놓는 관리하시라.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부터 내 돈이 아니니까는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체납 그 뒤로는 이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순서가 이제 크게 체납이 되어 있고요. 이 체납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가상 금액만 24조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등을 안 내고 있다. 네, 맞아요. 가산 금액만 24조 원에 달한다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서 거기에다가 국세청이 덧붙인 것 24조 원. 근데 그것도 여전히 안 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특히 한 방에 많이 안 내는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네, 이제 국세청에 따르면은요, 24년도의 기준에 2억 원 이상 되는 국가 세금을 1년 동안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요, 개인이 한 6천 명,
그리고 법인이 한 3,600여 개인데요.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 금액의 체납자가 한 7,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심지어 100억이 넘는 체납자도 한 35명이 됩니다.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많아지면은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네.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그렇죠. 고액 체납자만 몰래 안 내면은 이제 불공평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떡떡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맞아요. 예. 세금 같은 경우는 또 도로나 학교, 뭐 병원 같이 이렇게 공적인 곳에 공익적으로 쓰이는데 고액 체납자가 많아지면 나라 살림에 구멍도 생기게 됩니다. 또 뭐 성실하게 내는 분들도 저 사람도 안 내는데 나도 안 낼래.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잘 내시던 분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체납자를 따라서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평해야 하는데 네. 세금 안 내고 떳떳하게, 아니 떳떳하게는 아닙니다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진짜 큰 문제이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모습들 보면 진짜 천태만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수법까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세금 안 내려는 시도는요 점점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에 맞춰서 이제 국세청도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금융 추적, 뭐 현장 수색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긴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요, 한 체납자는 이제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을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요. 예. 달러로 바꾸면 아무래도 그 뭐 부피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환전해서 베란다에 있는 항아리 속에 숨겨놨다가 국세청에 들켜가지고 압수가 되었고요. 아, 그 현찰의 비중을 네, 한 맞습니다. 1,300분의 1로 줄일 수 줄일 있어요. 수 있죠. 네. 네. 또 이제 다른 체납자 같은 경우는 주식 양도대금 같은 거를 팔아서 번 돈을 이제 외화랑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예.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에 있는 옷장 같은 곳에 숨겨놨다가 8억 원을 숨겨놨다가 압수가 됐고요. 아, 자식들 집에다가 네. 현금을 숨겨놨다. 네. 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위장 이혼을 합니다. 위장 이혼을 한 다음에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 돈을 숨겨놓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비영리 법인 같은 걸 통해서 숨겼던 사례도 흔히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뭐 미술품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다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걸리게 되는 거죠. 예. 국세청이. 네. 또 지방 그 세무 공무원들이 이걸 다 맞습니다. 찾아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체납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 며칠만이라도 세금을 밀리면 체납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체납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게 법에서는요. 세금을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요. 이 날을 하루라도 이 날 기준으로 해서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체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이때를 하루라도 지나서 7월 1일까지 세금을 안 냈으면 체납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6월 31일까지 납부가 안 됐으면 세무서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본다가 한 달쯤 후에 이제 우편물을 날립니다. 8월 31일까지 한 달 여유 드릴 테니 이때까지 납부하세요라고 해서 납부 기한을 적어서 고지서를 보내오고요. 이 기간을 이제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이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체납자가 되게 됩니다. 지정 납부 기한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까지도 안 내면 체납자가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단 독촉은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한다. 어떤 조치가 시작이 됩니까? 예, 이렇게 돈 받는 게 어려운데요. 네. 이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체납자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이분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고요. 세금을 안 내도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도 끊기고요. 뭐 대출 내가 받고 있었으면 그것도 상환을 해야 되고요. 아, 그러면 기존에 쓰던 대출도 상환 상환을 해야 됩니다. 압박이 오는 예, 거예요. 그렇죠. 갱신이 안 되니까요. 또 카드 쓰고 있던 카드가 정지됩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신용등급도 확 떨어집니다. 이거를 나중에 내가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갚는다 하더라도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게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25일에 1,792명의 체납자 정보를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주기적으로 등록을 하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불이익은요. 납세 증명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납세 증명서를 떼어주지 않는 거예요. 발행을 네. 안 하는 거예요. 네. 체납된 사실이 없다라는 증명서가 바로 납세 증명서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이걸 제출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뭐 국가를 상대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상대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거나 갱신을 할 때도 이런 납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 못하니까 불편함이 있을 테고요. 뭐 공공 입찰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납 세금, 미납 국세를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하. 예, 최근 이제 핫한 이야기가 나왔던 전세 사기 때문에요. 이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과연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제 여부를 이제 임차인 예비 임차인 입장에서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체납자라고 한다면은 본인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이제 어렵게 됐고요. 그렇죠. 집주인이 네. 내가 이제 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체납 상태. 고액 세금 체납자다. 네. 아, 불안하죠. 네. 못 들어가죠. 이것도 다 이제 미리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산 조회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수를 위해서 제도가 지급 명세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었을 때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월급 예. 뭐 이러한 돈을 주었을 때 이걸 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급 명세서 제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체납을 한다면 나중에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나라에서 이 사람 체납자가 돈을 벌었구나 알게 돼서 이걸 다 압수를 한다거나 뺏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받을 배당이 있다. 네. 그럼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 신고가 들어가면서 그 그냥 배당금이 다 그냥 국세로 바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아니요.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이 이제 체납자에게 돈을 줬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고요. 아하. 나라에서는 체납자가 그럼 이 돈 벌었네, 받았네, 이자, 배당, 물론 이자나 배당 같은 이런 계좌도 다 압류가 돼 있어서 기존에 압류가 돼 있어서 일로 들어가는 돈들도 다 뺏기게 되고요. 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소득을 받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돈을 주는 사람이 나라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그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득이 파악이 된다. 노출됩니다. 네. 또 그리고 또 해외 여행도 못 가죠. 출국 금지도 5천만 원 이상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려지고요. 5천만 원 이상 체납됐을 때 네. 그리고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이것도 허가도 다 제한이 되고 최근에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누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새로 생긴 게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두는 감치라는 제도 생겨서 30일 범위 내에서 이제 감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일시적인 거죠. 감치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이제 답답해하십니다. 왜 못 받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백통현님 돈 많은 사람이 체납하는 경우에는 아예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경우도 좋겠습니다. 그건 또 인권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뭐 몇십억짜리 비싼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어떻게 이거 좀 안 됩니까?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체납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비싼 집이 네. 그 사람 체납자의 본인 명의라고 한다면 오히려 쉽습니다. 이걸 압류를 해서 팔아서 공매를 해서 세금을 이제 충당을 하면 되는데 이제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이 체납자가 살고 있는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예요. 이미 증여를 해놨거나. 네, 맞습니다. 증여했거나 뭐 이미 팔았거나 이렇게 돈이 없어서 세금은 못 낸다는 체납자가 오히려 집은 비싼 몇십억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체납자 명의가 아닌 뭐 자녀 명의다. 이런 거는요. 이제 뭐 따져봤을 때는 체납자가 세금 내기 싫으니까 본인이 봤을 땐 국세청에서 찾아서 이 집을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자녀에게 몰래 넘겨야지 이렇게 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건 밀린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다. 재산을 원래대로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놔 주세요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해행위 취소하는 취소 소송인데요. 즉 그 나쁜 거래를 무효로 만들어서 다시 원래대로 체납자로 위치를 바꾼 다음에 이걸 추징을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안 내려고 증여를 만약에 미리 해놨다면 그 증여까지도 취소해 버릴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거 좀 강력하네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뭐 명단도 그 공개가 되는 경우 있으니까 유명한 뭐 가수라든지 연예인들도 세금 체납해서 네. 이슈가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완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다시 완납을 했다. 그동안에 걸려 있었던 뭐 압류라든지 출국 금지 이런 것도 다 그럼 풀리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최근에 래퍼 도끼가 6억 원대 세금을 미납된 거를 최근에 다 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이제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뭐 건강보험료 밀린 것까지 네.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밀린 세금을 다 납부를 하면은요, 그동안 이제 뭐 압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출국 금지 당했다든지 이런 제한들은 거의 대부분 풀리게 돼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체납 자료를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제공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갚게 됐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은 납부 이후에도 그 체납 정보가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되고요. 이 신용 등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네,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하, 신용 등급은 또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회복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그 기록은 다 남아 있으니까요. 네. 또 하나가 세금을 일종의 공소시효처럼 네. 소멸시효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아예 내 세금 기록이 사라진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예, 이제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 오랜 기간 이제 체납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돈이 없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다.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실 조세 채권을 정리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기가 어려운데 공무원분들이 받으러 다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가 될 그럴 수도 수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정리를 약간은 보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기준은요. 5억을 기준으로 해서 5억이 안 된다 하면 5년, 그리고 5억이 넘는다 하면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무서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게끔 나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납부를 알린다는 납부 고지라든지 독촉을 하게 된다든지 교부 청구나 압류를 착수만 하더라도 이 소멸시효는요. 뭐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 돼서 다시 이제 뭐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나는 5년 동안만 숨어서 지내면은 세금을 안 낼 수 있어. 그래서 5년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4년 11개월이 되었을 때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고지서를 딱 받는다. 그럼 그날부터 다시 1일이 돼서 5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세청이나 네. 지방세무서에서 네. 그 기간 딱 적어놨다가 네. 그때 발송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5년이 안 지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쉽지 거라는 않다. 거죠. 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또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이 체납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요즘 자영업자 폐업도 많고. 그럼 폐업했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세금을 다 못 낸 이제 체납 사업자의 경우도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폐업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밀렸던 체납된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의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좀 전 말씀드렸듯이 무기한 연장이 되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지인이 이제 망해가지고 체납되었을 때 이제 회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통해서 이제 빚진 거를 탕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세금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한 푼도 안 깎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헷갈리는 세금을 뭐 탕감해준다, 세금을 감면해준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세금을 탕감한다는 말은 이제 탕감이라는 말은 이제 빚을 깎아주듯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거의 이런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 채권이기 때문에 민간 채권처럼 뭐 얼마로 합시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탕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한 결손 처리라든지 체납 처분 중지, 뭐 소멸시효가 됐다, 소멸시효 완성 이런 등의 방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탕감받는 효과는 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 내용은요. 세금 감면이라는 건 조세 제도상에서 이제 법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합법적인 조치예요. 네. 뭐 일정한 조건에 맞는다고 한다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내가 내 인생 처음으로 해서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를 줄여주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라든지 네.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신고할 때 일정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라든지 감면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세금을 잘 내던 사람인데 네. 혹시 그러니까 바빠서 깜빡해서 몰라서 못 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나도 몰랐던 체납 세금이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본인이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먼저 국세청에서 알려줘요. 뭐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이제 알림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속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아닌 누군가로 인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 인해서 내 체납 세금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요. 이때 주민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신청을 하면은요. 각종 금융거래라든지 연금, 부동산서부터 세금은 얼마나 있는지, 세금은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미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심지어는 환급세까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아하. 이럴 때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체납세금이 많은 걸 알게 되는 등의 부모님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알게 되면은 이제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상속을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게 요즘에 보면은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네. 방식으로 이메일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피싱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히 이제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관련해서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주의해야 됩니다. 네. 이거 잘못 클릭했다가 악성 코드 깔리고 네. 돈 내놔라. 이런 사람들 등장하죠. 그래서 이런 피싱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이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 방위군의 도심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건 지난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입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주 방위군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대응에 투입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2,845 정도까지 한 1.2%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증시가 요즘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한방 크게 가야지 라고 하면서 특히 고위험 상품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선물옵션 같은 해외 파생 상품을요 무려 1경 600조 원 넘게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또 손실이라고 합니다. 위험성도 큰 만큼 주의점이 큰데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보실까요?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특히 파생 상품의 개념부터 먼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생 상품이라는요, 기초 자산에서 파생된 상품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뭐 기름값, 금값 이렇게 기초 자산이 있고 진짜 기초 자산의 가격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서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만들어 놓은 금융 상품인 거죠.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물과 옵션이 있는데요. 네.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언제 얼마에 사고 팔자 미리 약속을 하는 거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 수 있는 선택권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꼭 거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직접 주식이나 금을 안 사더라도 이거 오를 것 같다라고 미리 이제 전제를 깔고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돈을 진짜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반대로 이제 빠르게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초고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초고속이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건데 해외 파생 상품만 1경 원 넘게 거래를 했다. 그러면 과연 돈을 많이들 벌었을까요? 수익은 어떨까요? 사실 정작 수익을 내는 분들은 굉장히 적은데요. 사실 수익이 크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파생 상품에 많이 뛰어들지만 실제로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은요. 최근 5년 동안 매년 손해가 반복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파생 상품으로 1년에 잃는 돈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되고요. 네. 작년에도 무려 3,899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에 뛰어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수익을커녕 원금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파생 상품이 누군가 버는 만큼 누군가는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아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매년 한 4, 5천억 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레버리지 효과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네.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300만 원어치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손실은 3배로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건데요. 이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거나 계속 흔들릴 때 결국에는 계속 잃는 구조라는 거죠.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10%를 올랐고 그 다음날 10%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수익이 0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내 원금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 효과의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구조로 이게 파생 상품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해외에서 3배짜리 ETF가 상장 폐지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네, 맞습니다. 기초 자산이 한 30%대 중후반 떨어졌는데 3배짜리 ETF는 그냥 제로가 돼버리는 하루아침에 네.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위험성을 많이 알려드려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2배, 3배 그 이상 레버리지로 계속 뛰어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이제 해외 상품 쪽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규제가 훨씬 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는 뭐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뭐 ETF 레버리지도 최대 이제 2배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종목에 뭐 한 30%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뒀습니다. 뭐 미국에는 테슬라만 이제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 상품이 있지만 국내에선 사실 이제 규제 때문에 특정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는 또 굉장히 까다로운데 뭐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2, 3년 전에 제가 이 의무구역이 생긴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예수금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어떤 수익률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레버리지 3배, 뭐 5배짜리 상품도 있고 그리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 특정 상품을 가지고 또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이제 이 파생 상품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렇죠. 이게 사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 가격 제한폭도 없고 레버리지 네. 상품도 자유롭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냥 시장에 맡긴다라는 건데 그렇게 또 맡기다 보니까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해외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해외 파생 상품에 투자할 때도 사전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 생각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금감원이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해외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까지도 이제 사전 교육, 모의 투자 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처음으로 해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투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3시간 이상 모의 투자, 그러니까 가상 거래를 해봐야 실제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뭐 해외 레버리지 상품도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TQQQ, 뭐 SQQQ, 뭐 나스닥에 뭐 3배나 인버스 3배짜리 붙은 그런 상품들은 지금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지만 네. 앞으로는 뭐 이런 레버리지를 쓴 ETF나 ETN에 투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1시간 이상 사전 교육에 필수가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완벽한 안전장치는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최소한은 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저처럼 사실 저도 레버리지 상품을 하고 있는데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은 이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려고 할 때 이런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죠. 김희영 님이 투자를 빙자한 도박이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참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거죠. 원래 파생 상품은 위험을 회피하고 또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해지 용도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투기적으로 더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또 오늘부터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야간 거래를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한국거래소가 직접 파생상품 야간 거래 시장을 열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에는 이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정규 거래가 거래가 됐습니다. 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UX라는 해외 거래소와 연계해서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이제 계좌만 있으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바로 야간에도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시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밤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상품 종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5개에서 10개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연계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빠져나가는 파생상품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는 있겠으나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할 점도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제 야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 자는 시간이잖아요, 밤 시간이.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낮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적게 되면 일단 변동성이 커지고요. 그리고 가격의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정규 시장 이외의 거래를 보면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가격의 변동성, 왜곡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밤 시간대는 기초 자산 자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파생 상품 자체는 기초 자산에 따라가는 건데 기초 자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이론상 가격을 추정합니다. 이런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증시가 최근에 강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죠. 2,800선 넘어서서도 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5% 오른 2,855까지 내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6만 원을 회복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3% 이상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안 좋았던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좀 같이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 비롯해서 개미스쿨 시간에 2부에 김학균 센터장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